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저는 2003년 북한 공군 헬리콥터 조종사였을 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조종관을 잡았던 3명의 전우들이 있었죠. 우린 새벽 어둠 속에서 헬기를 띄웠습니다. 북한군 레이더를 피해 전투기의 추격을 뚫고 동해 바다를 건넜어요. 단 한 번의 기회에 실패하면 죽음뿐이었던 그 비행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4명의 조종사가 헬기 한 대로 자유를 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제551 항공연대 소속 헬리콥터 조종사였습니다. 계급은 대위 평양 출신이었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종관을 잡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하늘을 나는 것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향하면 김일성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부터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게 북에서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아침은 늘 옥수수밥에 된장국이었어요. 가끔 감자가 나오면 좋은 날이었습니다. 비행훈련은 일주일에 사흘에서 나흘 정도 있었습니다. 연료가 귀했거든요. 훈련 없는 날엔 사상교육과 정치학습이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 정치의 우월성 같은 걸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지겹긴 했지만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 비행팀에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부조종사 리혁진 상위는 제 전우였어요. 함경도 출신인데 성실하고 믿음직한 친구였죠. 말수는 적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항상 침착했습니다. 정비사 박철민 중사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양강도에서 올라왔는데 헬기 엔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 정도였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고장난 장비도 뚝딱 고쳐냈죠. 통신병 김영수 중사는 제일 어렸습니다. 28살 평양 근교 출신이었죠. 영리하고 빠릿빠릿했어요. 무전기 다루는 솜씨는 연대에서도 알아줬습니다. 우린 그냥 동료였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정치학습 받는 사이였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명령 받으면 하늘을 날고 임무 끝나면 내려오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경납고에서 담배 한 대 나눠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훈련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도 1000m쯤에서 날고 있었죠. 갑자기 통신병 김영수가 헤드셋으로 말했어요. 대위동무 이상한 주파수가 잡힙니다. 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악 같은 게 들리는데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틀어봐. 헤드셋에서 들려온 건 나만 가요였어요. 경쾌한 멜로디의 자유분방한 가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당장 꺼. 빨리. 김영수가 황급히 주파수를 돌렸어요.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만 방송을 듣는다는 건 반동행위였거든요.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나? 예, 대위동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그 노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안에 처음 생긴 작은 균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는 아내 순이와 5살 딸 미양이가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작은 아파트였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조종사라는 직업은 북에서도 대우를 받았거든요. 배급도 일반 주민보다 나았고 주거도 보장받았습니다. 순이는 제가 돌아오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 훈련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미양이는? 유치원에서 춤 배웠대요. 보여줄 거래요. 딸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럴 때면 행복했어요. 제 삶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에 충성하고 가족 지키며 사는 게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남쪽 하늘 너머엔 뭐가 있을까?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 노래는 왜 그렇게 자유로워 보였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북에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충실한 조종사로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후 정치학습 시간이었어요. 선전부 정치지도원이 와서 나만의 비참한 실상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부자들만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개 끄덕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경쾌한 노래, 자유로운 멜로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리역진과 술을 마셨습니다. 경납고 뒤편 작은 창고에서 밀주를 한 잔씩 걸쳤죠. 혁진아, 너 남한 방송 들어본 적 있나? 혁진이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위동무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궁금해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 작은 불씨가 지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 별빛 아래 남쪽에도 누군가 하늘을 보고 있겠죠. 그들은 자유롭게 꿈꿀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훈련에서 혁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철민도 영수도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 네 명이 곧 운명을 함께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훈련이었어요.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죠. 우리 연대 소속 조종사 최강수 소자가 헬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어요. 고도 500 정상입니다. 수신 확인. 계속 진행하라. 그런데 갑자기 엔진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뚝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소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에서 터져나왔죠. 엔진 이상. 고도 급강하 중. 즉시 비상 착륙. 헬기는 활주로 옆 공터에 간신히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당 정치위원회가 열렸어요. 최강수 소자는 정비불량을 보고하지 않은 죄로 자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고개를 숙였죠.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당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혁명의 배신자입니다.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정비는 멀쩡했습니다. 연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질 나쁜 연료를 공급받았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연료 담당자가 당 간부의 친척이었거든요. 최 소자는 계급이 강등되고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15년을 날았던 조종사가 하루아침에 광부가 된 거예요. 그의 가족도 평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진실보다 체제가 중요한 곳, 누명을 써도 변명할 수 없는 곳.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순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제 사촌 오빠가 탈북하다 붙잡혔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이의 사촌 오빠 김철호는 무산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국경경비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언제? 사흘 전이요. 내일. 공개 처형한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공개 처형. 주민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총살하는 겁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부대원이 무산군 중앙광장으로 집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군용 트럭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죠. 광장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 학생들, 군인들. 무대 위에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 묶인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김철호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정치 지도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 괴뢰의 품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인민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군중들이 구호를 외쳤어요. 처형하라. 처형하라. 저는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김철호는 그저 배고파서 강을 건너려 했을 뿐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죽을 죄인가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명씩 쓰러졌어요. 김철호가 쓰러질 때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참아볼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딸 미양이가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왜 울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고무부가 총 맞아 죽었다고, 배고파서 강 건너려다 죽었다고. 일주일 후 보이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순이 동무, 당신 친척이 반역자로 처형되었어. 이제부터 당신은 감시 대상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주 1회 보이부에 출석해서 보고하시오. 그리고 보이부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조종사 동무도 조심하시오. 부인의 행실을 잘 감시하시오. 그들이 떠난 후 순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친척이 반역자면 온 가족이 의심받는 겁니다. 저는 조종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날 부대에 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연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철 대위. 예, 연대장 동무. 자네 처가에 문제가 생겼다더군. 앞으로 조심하게.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혁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위 동무 힘내십시오. 고맙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혁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동생이 작년에 탈북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혀 돌아왔죠. 지금 요덕 수용소에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혁진이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항상 조심스러웠는지를요. 그런 일이. 우린 같은 처지입니다. 대위 동무. 그날 저녁 철민과 영수도 경납고에 왔습니다. 우린 넷이 둘러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웠어요.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가족도 양강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배급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함지로 물렸죠. 지금 탄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요. 들킬 뻔했지만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울먹였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우린 서로를 바라봤어요. 네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린 모두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보이부에 출석해서 순이의 동향을 보고해야 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죠. 부인은 매일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합니다. 이상한 행동 없습니다. 좋아. 계속 감시하도록. 집에서는 순이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양이도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희 집안 반역자 있다며?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하지만 북에선 그게 현실이었어요. 어느 날 밤 순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요? 미양이가 오늘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너희 집안은 성분이 나쁘다고 했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더 나빠질 거라는 걸요. 부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훈련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연대장이 말했죠. 강민철 대위는 당분간 지상 근무만 하도록. 하지만 연대장 동무 저는 명령이다. 조종사인데 날지 못한다는 건 날개를 잘린 새와 같았습니다. 경납고에서 서류 정리나 하며 지내야 했어요. 혁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척하면서요. 대위 동무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 저도 비슷합니다. 제 동생 때문에 승진해서 밀렸어요. 우린 경납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봤죠. 혁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 이 생활 견딜 수 있겠나? 혁진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없습니다. 뭐?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위험한 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이기도 했어요. 나도 그래.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확인했죠.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대위 동무,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만약에 말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탈북을 암시하는 거였죠. 혁진아,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어. 순이와 미양이를 데리고. 혁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동맹이 생겼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철민이 헬기 정비를 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대위 동무, 이것 좀 보십시오. 뭔데? 철민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헬기의 연료 소비량, 항속거리, 최대 탑승 인원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적었나? 철민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요. 무엇에 필요한데? 먼 곳을 갈 때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철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탈출으려. 철민아, 자네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탄광에서 사고로요. 어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선 힘없는 사람은 게 되지만도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도 그래. 철민이 수첩을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거 보관하십시오. 언젠가 쓸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수첩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헬기 MI-17의 항속 거리는 최대 600km. 연료를 가득 채우고 4명만 타면 충분히 남한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레이더였습니다. 북한군 레이더망은 촘촘했거든요. 저공 비행을 해도 포착될 수 있었죠.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통신실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영수, 자네 레이더 회피 루트 같은 거 아나?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영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도 연구해봤습니다. 뭐? 레이더 사각지대요. 동해 쪽으로 가면 산악 지형 때문에 레이더가 잘 안 잡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엔 관제 인원도 줄어들고요. 왜 그런 걸 연구했나?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넷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요. 그날 밤 4시 다시 모였습니다. 경납고 구석진 창고에서요. 밀주 한 병을 놓고 둘러앉았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봤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것인가.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지? 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이 주먹을 쥐었어요. 영수가 눈물을 글썽였죠. 대위 동무,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한 방송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존엄성이 있어야 합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죽고 싶지 않아요. 혁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동생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용소에서 썩게 둘 순 없어요. 저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방법을요.
넷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합시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작은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사를 건 탈출 계획이요. 새벽 3시 30분. 경납고는 고요했습니다. 야간 근무자 한 명만 졸고 있었어요. 저는 위조한 명령서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기 점검 명령이 떨어졌네. 헬기 출고 준비해. 근무자가 명령서를 확인했어요. 연대장 서명이 또렷했죠. 알겠습니다. 대위 동무. 혁진, 철민, 영수가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비행복을 입고 장비를 챙겼어요. 하지만 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철민이 헬기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상태 완벽합니다. 연료도 가득이고요. 영수가 통신 장비를 확인했어요. 주파수 설정 완료했습니다. 혁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대위 동무? 준비됐어. 너는? 떨립니다. 솔직히요. 나도 그래.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5분. 이제 5분 후면 출발이었어요. 4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확인했죠. 혁진이 부조종석에서 체크리스트를 읽었어요. 연료 확인. 만탱. 엔진 상태. 정상. 통신 장비. 이상 없음.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종관을 잡은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혁진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엔진을 켰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로터가 돌기 시작했죠. 점점 빨라졌습니다. 관제탑에 무전을 보냈어요. 여기는 561 헬기 정기 점검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수신 확인. 출발 허가.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지상이 멀어졌어요. 경납고가 부대가 북한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륙 완료. 고도 200m.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산 상공을 향해 날아갔죠. 어둠 속에 산맥이 보였어요. 10분쯤 날았을 때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561 헬기 현재 위치 보고하라. 원산 북쪽 10km 지점입니다. 점검 예정 시간은 1시간입니다. 수신 확인. 귀환 시 보고하라. 무전이 끊겼습니다. 이제 1시간 동안은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혁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갈 수 없어. 이미 시작했어.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m까지 내려갔죠. 산악 지형을 따라 날았어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날아갔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민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대위 동무 연료는 아직 충분합니다. 좋아. 영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이더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진입한 것 같아요. 바다가 가까워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짠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죠. 동해다. 드디어 육지를 벗어났습니다. 망망대해 위를 날고 있었어요. 아래는 온통 검은 바다였죠. 혁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곧 해가 뜰 겁니다. 속도 올려. 최대한 빨리 남쪽으로. 헬기가 속도를 냈습니다. 시속 200km로 날아갔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61 헬기. 즉시 응답하라. 관제탑이었어요. 우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561 헬기. 위치를 보고하라. 즉시 귀환 명령이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들켰습니다. 혁진이 외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이미 바다 위야. 쫓아올 수 없어. 하지만 10분 후 영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레이더에 물체 포착.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뭐야? 전투기입니다. 미그기 2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두 개의 점이 보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젠장. 혁진이 창백해졌습니다. 격추당하는 겁니까? 아직 아냐. 고도 더 낮춰. 바다 표면 가까이로 내려갔습니다. 50m, 40m, 30m. 파도가 눈앞에서 일렁였어요. 전투기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무전이 터졌죠. 561 헬기 즉시 귀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격추한다. 철민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죽는 겁니까? 아니야. 아직 안 죽어. 저는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지그재그로 날았어요. 전투기가 조준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마지막 경고다. 귀환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영수가 외쳤어요. 남한 영공이 가깝습니다. 30km. 버텨. 조금만 더.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옆으로 총알이 빗발쳤어요. 바다에 물기둥이 솟았죠. 다음은 직격이다. 마지막이다. 혁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대위동무. 괜찮아. 우린 살아. 그때였습니다. 영수가 소리쳤어요. 남한 영공 진입. 지금입니다. 주파수 바꿔. 빨리. 영수가 남한군 비상 주파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대한민국 공군. 여기는 북한 헬기입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반복합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명확한 한국어였습니다. 수신 확인. 현재 위치는 동해상공. 북위 38도 부근. 대기하십시오. 전투기 출격 중입니다. 북한 전투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한 영공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경계선에서 맴돌기만 했죠. 이 배신자들, 너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무전이 들렸어요. 탈북 헬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F-16입니다. 좌측을 확인하십시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우리 옆으로 날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손을 들어 인사했죠. 눈물이 터졌습니다. 혁진도 철민도 영수도 울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시를 따라 강릉 공군 기지로 착륙하십시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았어요.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F-16 전투기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탈북 헬기 방위각 120 강릉 공군 기지로 향하십시오. 우리가 안내하겠습니다. 수신 확인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혁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대위 동무. 아니 이제 동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 이상하네. 뒤에서 철민이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우리 진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영수는 무전기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땅에 내리지 못했거든요. 15분쯤 날았을 때 앞에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산과 건물, 도로가 눈에 들어왔죠. 저게 남한입니까? 혁진이 물었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북에서 배운 남한은 폐허였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어요. 활주로가 보입니다. 착륙 준비하십시오. F-16이 먼저 착륙했습니다. 우리 헬기도 천천히 내려갔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살았구나. 엔진을 끄고 로터가 멈췄어요. 주위를 보니 한국군 병사들이 우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죠. 헬기에서 내리십시오. 손을 머리 위로. 우린 헬기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손을 들고요. 한국군 병사들이 빠르게 다가와 우릴 수색했어요. 무기 소지 여부 확인.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다가왔어요. 이름과 계급 소속을 말하십시오. 저는 강민철 대위, 북한 공군 제5일항 공연대 소속입니다. 리혁진 상위입니다. 박철민 중사.
김영수 중사입니다. 장교가 기록하더니 물었습니다. 탈북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전까지 대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대기실이었어요.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죠. 물과 빵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배고프실 텐데. 처음엔 손이 가지 않았어요.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수가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와, 진짜 깨끗한 물이네요. 그제야 저도 물을 마셨어요. 달았습니다. 북에서 마시던 물과는 달랐죠.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북에서 먹던 옥수수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철민이 울먹였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입니까? 2시간 후 국정원 요원들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린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개별 조사를 하는 거였죠.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뿐이었습니다. 요원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다만 신원 확인과 탈북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 언제부터 탈북을 계획하셨습니까? 3달 전쯤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예. 우리 넷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군 경력, 가족관계, 탈북 경로 계획 과정. 모든 걸 자세히 물었어요. 5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쳤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가족도 데려오고 싶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을 나왔을 때 혁진, 철민, 영수도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우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밥국 반찬들. 와. 우린 말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식사는 북에서 명절에나 볼 수 있었거든요. 드십시오. 부족하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쌀밥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혁진도 철민도 영수도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우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기만 했죠. 식사 후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푹 쉬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끝났구나. 북한을 벗어났구나. 이제 자유로운 땅에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순이와 미양이는 어떻게 됐을까? 보이부가 집에 들이닥쳤을까? 연좌제로 처벌받진 않았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난 걸 알면 순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미양이는 아빠가 어디 갔냐고 울었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안착해서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우린 다시 모였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에 넷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앞으로 통일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3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적응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요원이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자유의 햇살이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우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계속 봤어요. 고속도로, 자동차들, 건물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차들이 정말 많네요. 영수가 감탄했습니다. 북에선 평양에서도 차가 많지 않았거든요. 저기 봐요. 저 큰 건물. 철민이 가리킨 곳엔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고층 건물이 솟아 있었죠. 저기 사람들이 다 삽니까? 그런가 봐. 혁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만은 가난하다고 했는데. 그러게.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우릴 안내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생활하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저는 혁진과 같은 방을 쓰게 됐죠. 방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심지어 텔레비전까지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 겁니까? 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나왔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북한 뉴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혁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을 비판해도 됩니까? 그러게. 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 사회 이해였어요. 강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법률.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이요? 누군가 놀라서 물었어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예, 5년마다 투표로 뽑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북에선 수령은 하늘 같은 존재였거든요. 경제 수업도 신기했습니다. 여기선 장사를 해도 됩니다. 회사를 차려도 되고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요? 예, 누구나. 기회는 평등합니다. 북에선 장사는 불법이었어요. 암시장에서 몰래 해야 했죠. 걸리면 처벌받았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처음 만져봤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기했습니다. 화면 속 화살표가 제 손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어요. 인터넷에 접속해 볼까요? 네이버라는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이 나왔습니다. 강사가 말했죠. 여기에 궁금한 걸 입력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뉴스, 사진, 영상들. 이걸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원하는 대로요.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제 탈북 기사를 발견했어요. 북한군 헬기 조종사 4명 집단 탈북.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얘기였어요. 사진도 있었죠. 헬기 사진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봤어요. 용기 있는 분들이시네요. 자유를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릴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간첩 아냐? 믿을 수 없어.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냅니다. 다만, 가족이 걱정됩니다. 제 아내와 딸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탈북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세요. 쉽지 않으시죠? 예.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미안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플 땐 우셔도 됩니다. 저는 그날 상담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에선 남자가 울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괜찮았어요. 2달째 되던 날 취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을 배워봅시다. 북에선 이력서가 필요 없었어요. 당에서 배치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직접 구직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강민철 씨는 조종사 경력이 있으시니 항공 관련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종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는 어렵겠지만 관련 분야 일은 가능할 겁니다. 정비나 관리 쪽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 기술을 살릴 수 있다는 겨. 혁진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철민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로 했어요. 헬기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영수는 IT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컴퓨터가 정말 신기해요. 이걸 배우고 싶습니다. 넷다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료식 날이었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고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새로운 출발이구나. 하나원을 나서는 날 넷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해냈네요. 혁진이 말했습니다. 철민이 웃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며 지낼까요? 당연하지. 우린 생사를 함께한 사이잖아. 넷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손을 잡고 하늘을 건넜죠. 그리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돕시다. 그럼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각자 정착할 곳으로 흩어지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하나원이 멀어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우린 자유인이었으니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의 작은 정비 공장에서 일합니다. 자동차, 기계, 전기 제품까지 닥치는 대로 고치는 곳이에요. 북에서 배운 기술이 미천이 됐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고시원에 살며 막노동을 했어요. 건설 현장, 식당 설거지, 새벽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봐 탈북자 맞지? 일 열심히 해. 차별도 받았어요. 말투가 다르다고 모르는 게 많다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견뎌야 했거든요. 몇 년 후 작은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민철 씨 손재주가 좋네. 헬기 정비했다고? 예, 북에서요. 여기선 자동차지만 비슷할 거야. 잘 가르쳐 줄게. 그렇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엔진 수리, 용접, 배선 작업. 손에 기름때가 배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월급도 조금씩 올랐죠. 10년쯤 지나니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도 생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돈을 모았거든요. 통장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순이와 미양이를 꼭 데려오겠다고. 혁진, 철민, 영수도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끔 만나 술을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형님, 저 이제 작은 가게 하나 차렸어요. 철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리 공구점이었죠. 잘 됐다. 나도 가끔 들를게. 혁진은 무역회사에서 10여 년을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쉬엄쉬엄 살려고요. 영수는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형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새 거 사지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웃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모두 흰머리가 성성했죠. 그래도 우린 살아남았어. 맞아요.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15년째 되던 해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철 씨 부인과 따님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 세월 기다렸던 소식이었죠. 요덕 수용소에 있었는데 몇 년 전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성에 살고 있다네요. 살아 계십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데려올 수 있습니까?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17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통장을 다 털었죠.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어요.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루트가 복잡해졌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어요. 부디 무사히, 제발 무사히. 2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오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20회 만에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공항에 나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백발이 된 제 아내였죠. 옆에 선 여자는 미양이었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제 딸이었어요. 순이야. 순이가 저를 보더니 비틀거렸습니다. 달려가 부축했죠. 여보,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나야. 내가 데리러 왔어. 미양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살에 헤어졌으니 당연했죠. 미양아. 아빠야. 아빠? 그래. 아빠. 미양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오래 기다렸어요. 셋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20회 만의 재회였죠. 지금 우리는 인천의 작은 빌라에 삽니다. 방 2개짜리예요. 크진 않지만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순이는 나이가 들어 일하기 힘들어요. 수용소에서 고생한 탓에 건강이 안 좋거든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미양이는 공장에서 일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늦었지만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저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여전히 정비 공장에서 일합니다. 이제 60이 가까워지지만 손은 아직 괜찮아요. 주말이면 셋이 공원을 산책합니다. 순이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긴 시간이었어. 후회 안 해요. 아니. 한 번도. 혁진, 철민, 영수와는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모두 나이 들었지만 우정은 그대로예요. 형님, 우리 그때 진짜 미친 짓 했죠. 그래도 해냈잖아. 살아서 다행입니다. 우린 소주잔을 부딪힙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가끔 하늘을 봅니다. 20회 전 그 새벽 헬기를 타고 날았던 하늘을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났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순이와 미양이 옆에 있으니까요. 자유는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20회를 기다렸고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군 조종사에서 대한민국 정비공이 된 강민철의 이야기죠.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희망은 있습니다.